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는 불가능이 없다. 2. 바이든의 경고. 3. 한국 때문에 월스트리트 폭동.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의학은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며 많은 경이로운 성취를 이루어 다른 국가들이 건강 관리 품질을 향상하는 데에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첨단 치료 방법과 현대 의료 기술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및 아산병원과 같은 최고 수준의 의료센터에서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경외과, 경화성 동맥경화증과 같은 의료 분야에서 선도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것은 의료 산업의 혁신과 발전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많은 대형 국가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초대박 났다. 한국의 이익어디 순식간에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 한국은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대대적으로 긴급 발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익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종일 이 뉴스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암 8만 2,688명, 심장질환 3만 1,569명, 폐렴 2만 2,812명, 뇌혈관 질환 2만 2,607명, 고리적 자해 1만 3,352명, 당뇨병 8,961명, 알츠하이머병 7,993명, 간질환 7,129명, 폐혈증 6,429명, 고혈압성 질환 6,22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암이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하면 죽어야 하는데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세포 변이가 됩니다. 만약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위가 암 종양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 종양이 있는 위를 절개하여 칼을 들이대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즉, 수술해도 전이가 쉽게 되니 완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하여도 위를 잘라내니 인체의 완전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즉, 건강할 때보다 위 기능이 크게 약화하여 제대로 소화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몸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가 암으로 뒤덮여 기능을 하지 못해 사망하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개해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만약 전이 되거나 재발하여 또 수술해야 한다면 다시 건강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위 100%, 간 100%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위 수술 후 60%를 잘라내거나 간에 전이 되어 간 60%를 잘라낸다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암이 사람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모두가 암세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활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암종양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 암종양이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암이 위에 있다면 위는 맛이 같습니다. 하지만 위암 종양은 아주 건강하죠. 여기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암이 있어 잘 먹어야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먹는다면 암이 이 영양분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먹다 남은 것을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양 섭취를 줄이면 암 종양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정상 몸매이고 굶으면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처럼 되어갑니다. 살자고 먹으니 암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형상이고
공잔이 다른 장기나 신체의 영양분을 빼앗겨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면 암의 직접적 작용으로 장기부전 굶어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있지만 문제가 큽니다.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최고의 독성을 인체에 투입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방사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수술을 한 경우 남아있을 암세포나 작은 암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이고, 수술을 못할 경우 암 종양을 파괴하거나 암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마저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몸의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장기부전이 오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추게 돼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김남희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전이능을 가진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해서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전이능이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실제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는 암 가역화형 구성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다 전했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1년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2년 1월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 엄청난 발표를 한 직후 매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암세포 치료제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암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또는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번호표를 가장 늦게 받는다면 수년에서 최대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렸습니다. 암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했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병원보다 수준 높은 한국 동네 치과라는 제목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A양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현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현지 의사는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후배 의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저 왼쪽 어금니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운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양은 세계 최대 금광2위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했냐고 물었고 영국에서 치료받았다고 대답하자 그 역시 신참내기 의사들을 호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 어금니 잘 봐도 너희들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A양은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10년은 앞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 치과 갔을 때 신경치료 어디서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서 신경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닥터를 찾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는 안 뽑고 의사들이 어금니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고 난리였다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 의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로렌스 메도프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5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심하던 중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전문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도프 박사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사 카를로스 차파 이 역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생한 방병원의 치료 동영상을 접하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술이 단기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를로스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병원 측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램리서치 같은 세계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아움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디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달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 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즘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이트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의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전략소통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미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 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니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의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이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컴퓨팅 AI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브로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 브로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채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짐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램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이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 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은행 중 하나가 한국계를 차별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끈질긴 한국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한 미국 월가의 은행을 송두리째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월가에서 일하는 한국계 여성 임원이 여성과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월가의 투자 회사인 베어링스 베링즈 LL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파트너인 한국인을 눈엣 가시누 선수로 묘사하는 등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시카 리사진 베어링스 오리지네이터 자산 보유관리 책임 없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 베어링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성별과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내 분위기로 인해 리 씨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칼라일 그룹에서 상무를 거쳐 2017년에 베어링스에 입사했습니다. 베어링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인 사모대출펀드 운영회사입니다. 리 씨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 씨는 직접 유치한 사모대출 규모만 4.56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높았지만 약속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오히려 더 낮은 성과를 낸 백인 남성 동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등 혜택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백인 남성 동료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임원에게 차별에 대해 이메일로 항의하자 하위 고과자들이 참여하는 업무 개선 계획 대상자가 됐다는 보복성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 측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 일도 이뤄졌다고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지난해 영업팀과 직접 만나는 주요 회의에는 업무 당사자임에도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다며 대출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 명단 공유를 요청했지만 검색에만 수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 소장에 따르면 베어링스의 임원들은 한국인 고객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한국 투자자는 대처가 필요한 방해 요소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져 주요 고객임에도 이렇게 뒤에서 한국인을 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월가는 백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어링스의 경우에도 임원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여성이나 아시안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베어링스에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리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존 싱어 씨는 탁월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기회의 차별을 받고 승진의 기회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일이 이슈가 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에서 한국계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월가에 고착됐던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가의 한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사건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월가의 비영리 한인 네트워크 KFS 코리아 파이낸스 서사이어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투자은행으로 진출한 한국계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헤드급이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면에서 회사의 투자 전략과 성과를 소개하고 개인의 이야기도 풀어낼 정도의 위치가 된 거죠. 이처럼 한국계가 뭉친 것은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기 시작한 덕분입니다. 현재 KFS 공동의장은 마이크 주주이찬, 샌더 허가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한 100명 중 2명뿐인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이크 주는 2019년부터 거대 금융그룹인 보아 투자은행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고 있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에서 근무한 뒤 메릴린치현 보아로 이직하며 투자은행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 최고 경영자 레벨에 올랐습니다. KFS의 또 다른 리더 김선홍 씨는 앵커리지 캐피털 그룹 이사로 컬럼비아대 출신인 마크 김은 메릴린치에서 투자은행 업무 경력을 쌓은 뒤 세계적인 사모펀드 TPG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사건에 KFS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게 되면 베어링스는 한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매장될 정도죠. 게임 미국 정치계에서도 두 팔 벗고 나서 한국인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계의 영향력은 최근 너무나 막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계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공화 캘리포니아의 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인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퉜으나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명칭이 인도태평양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 차원에서도 한국을 대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계 교포가 시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었죠. 뉴욕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정책 결정에 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뉴욕 한인계가 미 주류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